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죠. 예도 뒤에 꽃도 보이고 달덩이와 같이 웃고 있는 예도의 얼굴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데, AI 시대 유쿠이의 사유는 5번째 강의 이어나갑니다. 주제는 유쿠이의 리컬시비티 앤 컨틴전시 4장에 나오는 자기 조직화하는 무기물에서 특히 36절 The Tertiary Protension 제3의 예지라는 개념인데요. 여기에 또 Preemption이 붙어 있어. 이것은 미리 점유하다란 뜻인데, 이 개념을 통하여 사이버네틱스 세계의 인식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신유물론 철학에서 존재론과 떨어진 인식론은 없다고 볼 수 있어. 캐런 바라드도 우주를 중도에서 만나기 위해서 말하는 것처럼 존재론적 인식론이겠죠. 그런데 이것이 스티글레르를 거쳐 에드문트 후설의 시간의식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에드문트 후설의 현상학을, 시간의식을 깊이 있게 통찰해야 후설, 스티글레르, 유쿠이로 이어지는 제3의 예지가 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티글레르와 유쿠이는 전혀 설명하지 않는 에드문트 후설의 시간의식의 작품에서 이 사유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콤페시오네스 제11권 고백록 11권 시간론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여기에서 또 신플라톤 철학자 플로티누스 엔네아데스 제5권 6권 유출론,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플라톤의 영혼 선제설이 나와. 이 모든 것을 다 통찰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오늘 또 예도의 클래스가 나오겠죠, 그죠? 강의의 가치를 아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예도TV 후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발적 수업료겠죠.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예도만의 신유물론 철학. 신유물론 철학자들이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아서 개념 자체가 풍성하게 이해되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 붙잡아서 살을 붙여주는 그런 강의겠죠, 그죠? 사이버네틱스 논쟁은 1차와 2차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사이버네틱스 1차 논의는 미국의 수학자이자 사이버네틱스라는 제목의 책을 저술한 놀버트 위너라는 사람이 있어. 48년에 사이버네틱스를 출간하는데요. 여기에서 특히 생물학 개념, 호미오스테이시스, 항상성 개념을 갖고 와서 사이버네틱스의 체계를 설명합니다. 이것이 1차 사이버네틱스 논의의 핵심이야, 여러분. 환경과의 관계에서 사이버네틱스의 체계는 자기 자신을 보존하면서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신유물론 디지털 객체들, 이 기계의 세계는 그 자체로는 무기물이지만
유기체와 연관되어 있잖아. 그래서 생물학 개념을 놀버트 위너도 받아들이고 제2차 사이버네틱스를 논의하는 시몽동도 받아들여. 그래서 유쿠이 역시도 재기성과 우연성을 독일 관념론의 자연 철학의 유기체 개념과 또 연결하잖아. 오토포이에시스, 셀프 오르거나이제이션, 자기 조직화하면서 자기 생성하는 거. 무기물이지만 유기체와 같이 운동하는 거. 이게 사이버네틱스의 기계의 세계잖아. 그죠? 그래서 사이버네틱스 1차 논의 48년도에 출간된 사이버네틱스란 이 작품 놀버트 위너의 이것은 단지 그 당시 1948년 20세기 중반에서 사이버네틱스의 세계가 오늘날처럼은 발달하지 않았겠죠. 그 시대에 적용된 개념이었어. AI가 적용되지도 않았고 오늘날과 같이 AI 기술을 컴퓨터와 접목시키는 스택의 세계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환경과의 관계에서 사이버네틱스의 체계가 단지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자기를 보존한다. 뭔가 생성 변화하면서 열려 있다는 느낌이 없잖아. 그죠? 호미오스테이시스 개념은 자기 목적성을 갖고 과제를 끝내면 피드백 루프를 통하여 돌아가서 거기서 멈추는 듯한. 그래서 시몽동이 볼 때 위너의 사유는 계속해서 발전하는 사이버네틱스의 세계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질베르 시몽동은 10년 후 58년도에 하이데거를 연상시키는 제목의 작품을 출간하는데요. Die Mode d'Existence des Objets Techniques, 기술적 객체들의 존재 방식에 관하여. 여러분, 완전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이 떠오르잖아. 비판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유쿠이의 초기 작품인 16년도 작품 디지털 객체들의 실존에 관하여를 또 연상시키잖아. 이 작품에서 위너의 호미오스테이시스 개념을 까면서 2차 사이버네틱스 논의에 들어가는데, 사이버네틱스의 체계는 환경과의 관계에서 결코 항상성에 머무르지 않는다. 체계 자체는 잠재적 상태로서 메타스타빌리티, 준안정성의 상태로서 환경과 작용하면서 자기 역시 생성 변화하는 체계다. 이 잠재성의 상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몽동은 위너의 호미오스테이시스 개념을 메타스타빌리티, 준안정성으로 바꿉니다. 안정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불안정한 것도 아닌 경계에 있는 상태, 언제나 환경과 연합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 밀리유 아소시에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체계인 거예요. 이 체계는 잠재성의 상태로 개방성을 갖고 변화에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너의
호미오스테이시스 개념은 메타스타빌리티로 변하는데요. 에타 프레앵디비디엘 개체성 이전의 상태, 변화의 상태, 잠재성의 상태,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어떤 그 영역에서의 변화만을 말하는 게 아니야. 관찰자와 환경 자체를 피드백 루프로 포함시켜서 함께 변화 생성하는, 그래서 하나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영역에서 영역으로 넘어가는 영역의 다원성을 지시하는 그런 개념이 된 거예요. 이 2차 사이버네틱스 논의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관찰자와 환경도 사이버네틱스 체계의 잠재성의 상태로 끌어들여서 피드백 루프 과정 안으로 끌어들여서 생성 변화하는, 그래서 정치적 영역, 경제적, 생물학적, 사회학적 모든 영역을 넘나들면서 자기 생성하면서 자기 조직화하는 체계다. 이 시몽동의 제2차 사이버네틱스 개념을 받아들여서 유쿠이는 알고리즘의 세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기 선생이었던 스티글레르의 제3의 기억 개념을 받아들여서 제3의 예지 개념을 덧붙여서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거예요. 베르나르 스티글레르는 데리다의 제자잖아, 그죠? 특히 데리다는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에서 리케르와 더불어 후셀과 하이데거를 깊이 있게 연구한 철학자로 간주되잖아. 들레즈, 푸코보다 훨씬 뛰어난 하이데거, 후셀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철학자들. 레비나스도 그렇죠, 그죠? 사람들은 푸코주의자, 들레즈주의자 이런 데 갇혀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신유물론 철학도 들레즈 못지않게 하이데거가 중요하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강의를 계속해서 들어오잖아. 그런 것처럼 베르나르 스티글레르는 94년부터 이런 작품을 씁니다. 라 테크닉 엘르 떵, 기술과 시간이라는 작품을 쓰는데 94년부터 그 이후로 계속 3권을 연속으로 출간해. 이 3권의 작품을 관통하여 흐르는 개념이 라 레떵시옹 데우시에흐, 제3의 기억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영어로 풀면은 The Tertiary Retention, 이게 스티글레르의 핵심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이 근거하고 있는 철학자가 에드문드 후설인 거야. 이래야 되는 거야. 재밌죠, 그죠? 후설은 1904년 5년도에 시간 의식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그 이후 24년 정도가 지나서 하이데거가 자기 선생의 강의를 노트한 것을 참조해서 후설의 시간 의식에 대한 작품을 출간합니다. 여러분. 하이데거가 편집한 거야. 그러니까 28년도에 책 제목이
폴레중엔 쭈얼 페노메놀로기 데스 이너런 짜이트 베부스트 자인 내적 시간 의식의 현상학에 대한 강의들인 거예요. 이게 바로 후설의 시간 의식을 포함하고 있는 작품인데, 여기에 그 유명한 레텐시온과 프로텐시온이 나오는 거예요. 레텐시온은 어원학적으로 라틴어로 풀면 다시 잡아당긴다는, 프로텐시온은 미리 잡아당긴, 앞으로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후설의 현상학의 용어로는 과거 지향과 미래 지향. 레텐시온은 과거 지향, 지나간 것을 현재 다시 잡아당기는,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미리 잡아당기는 게 프로텐시온. 그래서 과거 지향, 미래 지향, 기억과 예지, 예측, 예상,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 현재는 뭐냐? 현재는 월 임프레시온인 거예요. 원초 인상이라 그래. 이것은 특정 대상을 지금 현재 찰나적으로 지각하는 순간을 나타내는 예를. 그리고 또한 후설의 이념 1에 나오는 노예시스 개념, 의식작용과 의식된 것, 노예만 의식된 것이잖아. 예를 들어 예도가 지금 강의를 하는데 나무가 보입니다. 저 나무를 감각 지각을 통하여 지향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나의 의식 안에 노예마로 형성되잖아. 그죠? 이 노예마는 또 나의 상상력을 통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변형되어 노예시스를 통하여 노예마로 나타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의식작용이 노예시스고 의식된 게 노예마야. 이거를 스티글레르가 테크네시스로 바꿔. 그러니까 의식작용, 의식작용은 기술작용으로 변하는 거예요. 내가 지향성을 통하여 지각하고 감각하고 판단을 내리고 기억하는 거, 느끼는 거, 이건 인간이 하는 거잖아. 그죠? 이것 말고 알고리즘을 통하여 아니면 사이버네틱스의 기계를 통하여 데리다의 용어로 대리 보충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기억작용에 도움을 받아서 과학기술에 도움을 받아서 나는 또 다른 노예시스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데리다의 대리 보충을 하는 이 테크네시스 기술작용은 스티글레르에게 있어서 문자, 사진, 책의 문자, 사진, 그리고 디지털 객체들의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겠죠. 그죠? 이게 제3의 기억인 거예요. 인간의 의식 밖에서 인간의 기억과 예지를 돕는 그런 장치들이겠죠. 후설을 변형시키는 거예요. AI 기술 자본주의 시대. 이 기술은 인간과 함께 세계를 창조해 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 문자가 없었다면 문명이 없었겠죠. 책도 없었겠고, 사람들은 살아있는 인간의 말이 1차적인 거요, 문자는
2차적인 것, 대리보충적인 거라고 사유했어. 그라마톨로지에 나옵니다. 데리다. 그러나 사실 문자가 없었다면 인간의 생생한 살아있는 말 역시도 제대로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선생과 스승의 살아있는 그 가르침, 살아있는 그 목소리는 선생이 죽고 나면 없어지잖아. 그렇다면 그 선생의 말은 문자를 통하여 보존되어 후세에 전해지는데, 여기에서 문자를 단지 슈프레멍, 대리보충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 대리보충이 없다면 어떻게 선생의 말이 가르침으로 후대에 전달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경계를 해체해버리는 거야. 이게 해체론이잖아. 여기서 배워간 거야. 문자는 인간의 의식의 기억이나 예지와 관계없이, 레텐지온과 프로텐지온과 관계없이 제3의 기억에 작용을 한다. 그게 바로 문자요, 사진이요, 이미지요, 디지털 객체들의 데이터들이다. 이것과 함께 인간은 오늘날 디지털 객체들의 세계에서 세계를 함께 형성해 간다는 거예요. 신유물론, 인식론이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헛소리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그렇다면 스티글레르는 헛소리의 이 의식의 흐름 안에서 나타나는 시간 의식을 어떻게 변형시킬까? 사실 훗설의 시간 의식은 아우구스티누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 나오는 제11권 시간론은 플라톤과 신플라톤, 플로티누스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플라톤의 작품에서 특히 파이돈과 국가론 제10권, 그리고 또 다른 작품들에서 영혼 선세설에 대한 신화들이 많이 나오잖아. 국가론에 나오는 우르 신화뿐만 아니라 이 영혼 선제설에 대한 신화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풀면 레떼의 강, 망각의 강, 이 개념과 그리스어의 진리 개념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이건 하이데거의 철학에서 또 중요하잖아. 진리는 타른패다. 이 신화에 따르면 인간의 영혼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저 이데아의 세계에서 이데아의 진리를 인식하고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이 세계로 육신을 입고 오려면 레떼의 강을 건너야 되는 거야. 망각의 강을. 그래서 영혼이 그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그 진리를 망각하면서 육신의 옷을 입는 거야. 이 땅에 인간 존재자로서 태어난 이 망각의 옷을 입은 존재는 살아가면서 진리를 발견하려면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야, 영혼의 내면으로 들어가야 진리를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이미 내 영혼 속에 진리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거야. 단지 그 망각된 것을 상기하기만 하면, 회상하기만 하면 나는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 유명한 아남네시스, 상기설이 나타나는데, 이 플라톤의 상기설은 영혼 선제설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다 더 철학적으로 체계화하여 플로티누스는 엔네아데스 제5권 6권에서 유출설을 말해요. 가장 먼저
진리 자체인 신이 있었어. 그 신은 헨, 그리스어로 일자야. 일자가 있었고 이 일자는 그 이데아의 진리를 볼 수 있는 정신이자 지성인 누스를 자기 자신으로부터 유출해. 그리고 유출된 이 누스로부터 푸식해. 영혼이 또 유출돼. 이 영혼으로부터 휠레, 진료, 물질이 유출되는데 이때 영혼은 신과 합일하기 위해서는 누스로 상승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승의 핵심 과제는 관조야. 명상이나 관조. 이 관조를 통하여 나는 일자와 하나 될 수 있는 신비적 체험을 할 수 있는데 단지 육체적 욕망에 빠져서 부, 권력, 명예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에 빠지게 되면 진료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욕망들을 관조와 명상을 통하여 절제하게 되면 순수 지성인 누스를 통하여 일자와 합일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관조인 거예요. 명상이에요. 여기로부터 교부 신학자, 그리스도교의 토대를 놓은 위대한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서 이 철학을 시간론으로 풀어냅니다. 시간은 피조물이 겪는 거고 데우스, 신은 이 시간을 초월해 있는 존재인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론의 핵심 개념이야. 그렇다면 시간은 어떻게 경험되느냐? 영혼 속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시간이 인식론적으로 변화되는 지점이잖아. 영혼의 늘어짐이 시간이라 그래요. 라틴어로 디스텐티오 아님이라 그러는데 왜 영혼의 늘어짐이 시간일까? 인간은 신을 만나기 전에는 분주함, 산만함, 과거에 대한 기억, 미래에 대한 불안, 죄책감, 온갖 우울증,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해. 그게 바로 영혼의 늘어짐인 거예요. 디스텐티오 아님. 신을 만나기 전에는 결코 인간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과거를 메모리아, 기억으로서 현재 경험하고 그리고 미래는 기대로서 엑스펙타티오로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현재는 뭐냐? 현재는 기억과 기대가 중첩되는 그 지점으로서 인간의 의식이 특정 대상의 주의를 기울이는 이 세상의 피조물에 대한 온갖 것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상태인 거예요. 과거와 미래는 현재에 중첩되는 거지. 과거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과거예요. 현재의 미래인 거야. 미래도. 현재는 현재의 현재인 거야. 그래서 현재는 주의를 기울인다 그래서 아텐티오로 표현합니다. 라틴어로. 이 시간성, 이 불안과 공포와 죄책감, 우울증, 온갖 욕망과 집착으로 가득 찬 상태로부터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내면으로 인텐지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텐지어. 내면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벌써 헛소리 생각나죠? 이런 방식으로 서양 철학은 고전과 연결되어 있어. 내면으로 들어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관조와 명상을 하면 이게 기도겠죠. 이 육체의 욕망을 절제하고 집착의 사슬을 끊고 고요한 마음으로 믿음, 소망, 사랑의 마음을 갖고 신을 만나려면 내면으로 인텐지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면 속에 영원한 현존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뭉크스탄스. 그래서 신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론에서 영원한 현재인 거야. 뭉크스탄스. 이것을 고백록의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내는데 토툼 에세 프라이센스, 완전한 현전, 그리고 또 셈페르, 스탄티스 아이테르니타티스, 언제나 영속하는 영원, 뭐 이런 걸로 표현되는. 그래서 템푸스, 시간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유에서 아이테르타티스, 영원과 대립해 있는 거예요. 영원은 언제나 영원한 현존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게 신이에요. 많이 들어봤죠. 영원한 현재. 이게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부터 칸트도 영향을 받고, 그리고 후설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칸트에게서 시간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가져오는데, 칸트 이전에 시계의 시간, 객관적 시간은 우주와 세계의 변화. 그런데 칸트로 오면서 이 시간은 순수 이성 비판 감성론에서 이미 감각 직관의 내적 형식으로 들어오게 되잖아. 그렇게 되면 시간이 인간 외부 우주와 세계의 변화에서 인간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 세계를 수학화하고 계산할 수 있는 형식이 인간 내적 형식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입니다. 과학혁명의 발달과 같이 가죠. 그죠? 그런데 후설은 칸트와 같이 나가지 않고 시간은 의식의 흐름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의식의 흐름이 시간인 거예요. 후설에게 있어서. 이것은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을 때 나타나는데, 처음에 책을 붙잡았을 때 강의를 통하여 소개받았던 친구의 소개를 통하여 알게 되었던, 상관없이 그 책을 처음 읽으면서 의식의 흐름을 경험한. 음악도 그래. 이미 책에 접근할 때 기대를 갖고 접근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가다머의 진리와 방법 2부에도 나와. 해석학적 순환 개념과도 관계되어 있어요. 리케르의 해석학에도 연결됩니다. 여러분. 후설 하이데거 가다머 리케르로 연결되는 철학적 해석학과도 관계돼. 그러면
책을 계속 읽어간다고 합시다. 존재와 시간을. 예를 들어 처음에 읽을 때 강의를 듣거나 소개를 받을 때는 뭐 어렵긴 하지만 대략적인 걸 들었어. 실제로 읽으면서 1장을 다 읽고 2장으로 들어갈 때 1장에서 체험한 내용들을 다 버리고 2장으로 가지 않아. 2장을 읽을 때 1장의 내용을 다시 당기면서 읽어. 레텐지온 하면서. 기억인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읽는 그 상태는 월 임프레시온. 책의 내용을 지각하면서 읽는 순간이잖아. 원초 인상. 그런데 읽으면서 단지 1장에 있었던 것을 다시 당기기만 하지 않아. 읽어가면서 이미 미리 당기기도 해. 프로텐지온. 미리 당겨. 그래서 기대하고 예측하고 예상해. 그죠? 그러면서 계속 읽어가는 거예요. 월 임프레시온은 현재의 개념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아텐치오가 월 임프레시온이에요. 후설에게 있어서는 이것을 중심으로 계속 의식의 흐름이 나타나면서 레텐지온과 프로텐지온이 중첩되는 거예요. 이것이 존재와 시간을 끝까지 읽어갈 때까지 계속 진행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느 순간 이 책을 다 읽었어. 그리고 그 다음에 몇 주 있다가 다시 읽어. 이럴 때는 처음에 읽었던 그 모든 체험을 포함시켜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레텐지온과 프로텐지온은 실제 책을 읽으면서 경험하는 기억과 기대인 거예요. 예지, 선취, 예상. 그런데 2차 레텐지온과 프로텐지온은 상상력과 사유와 관계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전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처음에 읽었던 거는 다른 방식으로 상상력과 기억을 작동하여 두 번째 읽을 때 적용하겠지. 그죠? 이런 방식으로 에드문드 후설은 의식의 흐름을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데 적용하는 거예요. 1차와 2차 레텐지온, 프로텐지온, 다시 당김, 미리 당김. 이게 아우구스티누스 용어로는 영혼의 늘어짐, 디스텐지오 아님인 거예요. 그런데 이 후설의 의식의 흐름의 사유를 베르나르 스티글레르가 자기 작품 라 테크닉 엘르덩, 기술과 시간에 적용하여 제3의 레텐지온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불어로는 당연히 레덩시용이겠죠. 영어로는 리텐션이고. 제3의 기억은 뭐냐? 제3의 다시 당기면 뭐냐? 그건 문자, 사진, 디지털 객체들의 데이터들. AI 기술에 접목된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모두가 보조적 장치로서 인간의 삶의 기억, 기대를 도우면서 지금도 세계를 생성 변화시켜 가고 있잖아. 그죠? 이 제3의 기억, 라 레덩시용 데우시에흐, 더 털셔리 리텐션을 스티글레르는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식과 상관없이 바깥에서 인간의 의식을 돕는 제3의 기억장치, 인공장치인 거야. 이게 대리보충이 아니라 오늘날의 신유물론 철학에서는 뭐야? 이것과 함께 인간이 이 세계를 창조해 가는 거예요. 우주의 질서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유쿠이의 영어로 코스모 테크닉스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유쿠이는 AI 기술을 접목한 플랫폼의 세계, 디지털 객체들의 세계, 스택의 세계에서 알고리즘의 움직임을 보니까 단지 제3의 기억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제3의 예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The Tertiary Potential, 제3의 예지, 제3의 미리 당김을 덧붙여서 알고리즘의 세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셀, 스티글레르, 유쿠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실제로 알고리즘의 작동을 보면 단지 우리가 플랫폼의 세계, 디지털 객체들의 세계에서 활동하는 것을 단지 데이터를 기억하고 보존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야. 미리 예측해서 인도하죠. 그죠? 그래서 페이스북을 하다가 보면 온갖 광고들이라든지 아니면 글, 나와 페북 친구도 아닌 자들의 글들이 막 이렇게 연결돼서 뜨는 경우가 많잖아. 미리 예측합니다. 유튜브에서의 알고리즘 역시도 그래. 내가 특정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 또 다른 사람의 강의가 같이 뜨고, 정치적 주제도 그래. 그죠? 그런 방식으로 데이터들의 그 모든 것들을 총합하여 알고리즘을 미리 기억된 걸 갖고 예측해. 그렇다면 알고리즘의 세계는 제3의 기억만 갖는 게 아니라 제3의 예지도 갖는 거예요. 심지어 알고리즘은 우리 인간들의 욕망까지도 통제하고 지배합니다, 여러분. 응? 미리 점령하기까지 해. 그래서 유쿠이는 The Tertiary Potential 뿐만 아니라 프리엠션까지 말해. 미리 점령해서 비우는 거예요. 선제적인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욕망까지도 통제해. 앞으로 AI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 이것은 하나의 부정성으로 문제가 되겠죠. 그죠? 심지어는 내가 지금까지 데이터 검색을 통하여 저장한 것으로 내가 점심에 뭘 먹어야 되는 것까지, 내가 커피를 어떤 걸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특정 요일날은 어떤 식당을 잘 가는지, 어느 커피숍을 잘 가는지, 어떤 식사 메뉴를 좋아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예측하고 그 욕망을 통제하고 지배하기까지 해. 그죠? 그래서 제3의 예지는 인간을 미리 점유하는 프리엠션 작용까지 하는 거예요. 미리 엠프티, 비운다는 거야. 그죠? 미리 비워서 점유해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을 통제한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사이버네틱스의 존재론적 인식론은 형성되는 거야. 그죠? AI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 단지 이 전 지구적 플랫폼의 세계는 데리다의 용어로 슈프레몽, 대리 보충으로 끝나지 않겠죠. 이것 자체가 이제 주가 돼서 인간의 욕망을 지배하고 통제합니다. 인간의 취미를 조작하고, 그리고 심지어 인간의 지식까지도, 그죠? 완전하게 점유하게 되는, 인간이 이제는 알고리즘 기계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유쿠이의 코스모 테크닉스 개념은, 그렇다면 인간으로서 이 우주적 질서를 기계와 함께 세워가는 것은 코스모 테크닉스의 핵심 개념이지만, 거기에 도덕적 질서는 어떻게 세울 것인지, 기술의 개념을 어떤 방식으로 각문화적으로 다원적으로 논의할 건지, 벌써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제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이 기억하고 예측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사이버네틱스 체계 자체가 끊임없이 환경과 연합하면서 예측하고 기억하며 그것으로서 인간의 활동을 또 통제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어느 지점에서 도덕적 질서, 윤리적 문제를 또 생각해야 되는 지점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사이버네틱스의 인식론은 이런 방식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유쿠이에게 후설의 시간의식 개념들이 들어온 것은 물론 자기 선생 스티글레르의 영향이겠지만은, 이것이 한 번 더 제3의 예지로까지 나가는 것은 점점 발달하고 있는 AI 기술 자본주의 시대를 미리 예측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많은 사람들은 AI에게 의존해 있잖아. AI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심지어 나의 욕망까지도 질문하고 답을 얻는, 미리 알아서 예측하는 그 지점에서 멈추지 못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 그죠? 그런 정도로 이 예지는 미리 점령하는 선제의 힘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사이버네틱스의 존재론적 인식론은 이런 정도로 앞으로 계속해서 파괴력을 행사할 거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인간으로서 어떤 기술의 질문을 던질 건지 깊이 있게 사유해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고전으로 돌아갑니다. 유쿠이 역시도 도덕경으로 돌아가잖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도는 홍익인간의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함을 통하여 이 사이버네틱스의 우주기술론이 그걸 중심으로 이 세계의 다른 존재자들과의 관계를 확립해 나간다면 훨씬 더 좋은 대한민국만의 세계가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재밌었죠. 그죠? 얘도 물러갑니다. 추스.